한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GDP 세계 9위이자 G7의 일원인 나라로 아무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탈리아의 전문직들을 중심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서 인재가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페 등의 커뮤니티가 딱히 없어 주로 레딧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레딧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언급되기까지 했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은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지금은 한국으로 와 있는 변호사 마리아 로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면 이탈리아 경제와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시며 대체 제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시던데요. 오늘은 한번 차분하게 제가 왜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만이 있던 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인 게 터졌던 거죠. 제가 완전 이탈리아에 질려버리게 만든 이 사건이 한국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중요한 소송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의뢰인은 국제무역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이번 소송이 그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죠.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도착하니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이 누락됐다며 다시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류는 지난주에 이미 제출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다나 뭐라나 급해 죽겠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길래 결국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찾아 내일 다시 제출하기로 했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송이 또 지연된다고 설명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변호사님, 우리 회사가 버틸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이게 처음이었다면 그래도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 이탈리아 법원은 민사나 상업 소송을 처리하는데 평균 527일이 걸린대요. 유럽 평균인 248일의 2배가 넘는 시간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로마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동료 변호사 안토니오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또 서류 문제야? 이제 익숙해져야 할 때도 됐잖아, 마리아.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익숙해져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도 이런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탈리아가 세계 GDP 순위 9위의 경제 강국이라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행정이 이렇게 엉망일까? 제조업은 세계 10위권이고 무역도 강한 나라라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오늘도 좌절감에 휩싸인 채 퇴근길에 올랐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까?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죠. 이탈리아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지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조카 마르코와 화상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평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이날은 뭔가 달랐죠. 마르코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모, 한국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마르코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선 행정 처리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은행 계좌 개설도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끝냈다니까요. 전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라면 외국인이 체류허가증 발급받고 은행 계좌 개설에 카드까지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은 걸릴 텐데 마르코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모, 택배는 하루면 도착해요.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받을 수 있죠. 음식 배달도 30분이면 와요. 식당에선 주문하고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오고요. 이모 아마 한국에 오면 놀라서 기절할걸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이탈리아의 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마르코,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전혀요, 이모.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워요.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도 문제없는 곳이라고요. 마르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우리나라와 이렇게나 다른 곳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우는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호기심이었어요. 분명 마르코의 말에 조금은 과장이 섞여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제가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 업무도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며칠씩 걸리는 일들이 한국에선 몇 분 만에 끝난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정말 마르코 말대로 거의 모든 것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해준다니 놀라웠죠. 게다가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EU 회원국 중 꼴찌를 다투고 있는 멋진 이탈리아의 인터넷이 떠올라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로마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허비한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찾아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러움,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늘 보던 로마의 거리가 갑자기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한편으론 희망이 생겼어요. 저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틈틈이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조카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둔 궁금증을 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우리는 로마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르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마르코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법원 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재판 일정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뿐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업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관료주의적 절차나 복잡한 규제가 거의 없어 보였어요. 마르코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탈리아의 현실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있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대단해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요. 로마의 혼잡한 교통과 자주 지연되는 대중교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마르코는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했어요. 빠른 인터넷, 편리한 배달 문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등등. 마르코가 신나서 떠드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탈리아의 현실이 더욱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탈리아 뉴스를 보며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날 뉴스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매년 1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문제는 심각해 보였어요. 이탈리아의 생산성은 1980년대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대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죠.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기업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그 원인으로 꼽았어요. 지역 간 격차도 심각했어요. 북부와 남부의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컸죠. 북서부 지역의 1인당 GDP가 남부 지역의 2배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였어요.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대요. 이대로 가다간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할 줄은 몰랐거든요. 세계 고유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다음날 출근길 거리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과 유적지 사이로 보이는 경제적 침체의 징후들이 눈에 들어왔죠. 빈 상가들, 실업자들, 노후된 인프라까지 이탈리아에서 제가 제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모두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죠. 우리나라가 이대로 계속 쇠퇴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문득 한국에 대한 마르코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죠. 과연 이탈리아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점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하지 않는 일상에 이제는 좀 더 회의감이 세게 왔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서류 처리는 늘 지연되곤 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짜증나는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죠. 퇴근 후에는 습관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 읽곤 했어요. 한국의 빠른 행정처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한국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던 중 우연히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외국법자문사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호기심에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제도는 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자신의 자격 취득 후 법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 이탈리아 법에 대한 제 전문성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국과 이탈리아 더 나아가 EU 국가와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봤죠. 원자격국인 이탈리아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국 법자문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주로 국제거래나 분쟁에서 이탈리아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로펌이나 기업에서 이탈리아나 EU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룰 때 조언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이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게다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한다면 제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큰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죠. 이탈리아에서의 일상이 갑갑하게 느껴지던 것과는 달리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리고 제 결심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가족들이 좀 놀라긴 했지만 한국에 가서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며 제 열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부모님의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이탈리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외국 법자문사로서의 새로운 커리어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복잡한 절차와 여러 날의 기다림을 각오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저는 동료 지민 씨의 도움을 받아 근처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업무를 선택하고 번호표를 뽑았죠. 놀랍게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차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좌 개설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은행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응대해 주었어요. 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주소 증명 서류만 있으면 바로 개설 가능합니다. 영어로 진행해 드릴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직원이 영어로 응대해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은행원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불과 2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계좌 개설을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죠. 이게 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은행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계좌 개설은 끝났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설정도 도와드릴게요. 추가로 15분 정도 더 걸려 스마트폰에 뱅킹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마쳤어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온라인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상태였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새롭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은행을 나섰으니까요. 이런 효율성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는데요. 이런 효율성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게 된 로펌에서도 이런 신속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제 한국인 동료 지민 씨가 업무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효율성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마리아 씨,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모든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덕분에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죠. 앞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잘 익히셔야 하니 어려운 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세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서류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주는 만족감이 컸죠.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도 더 쉬웠어요. 어느 날 퇴근길 지민 씨가 물었어요. 마리아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지민 씨. 이곳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삶의 질도 높아졌죠. 가끔은 이탈리아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오래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으로의 귀화를 꿈꾸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라면 답답하지 않고 즐거운 삶들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조카가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이제 조카와 이야기가 엄청 잘 통하겠죠? 한국에 푹 빠진 저희 조카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또 전하겠습니다. 그 한국 친구는 뭔가 달라 아주 반짝반짝하다고. 여기 스웨덴 초등학교의 한 교실 스웨덴 아이와 한국 아이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써내려가면서 알려주고 있고 스웨덴 아이는 열심히 끄덕거리고 있는데요.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진 교실에서 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며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9살, 13살 남매를 기르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바라고 합니다. 스웨덴 하면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잘 알고 계시죠? 번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국가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저는 큰 불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같은 타이틀도 종종 언급이 되던데 제가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이어가던 어느 날 9살 저희 막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진요. 스웨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스웨덴어와 수학인데요.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또 스웨덴 학부모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을 기르며 학업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기르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첫째 딸은 아주 우수한 아이여서 학교에서도 매번 칭찬만 받고 돌아오니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첫째가 잘하고 있으니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 막내 아들도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 했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큰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제 잘못 같아요. 변명을 하자면 스웨덴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때까지 ABC로 성적을 매기지 않거든요. 7학년은 되어야 성적이 중요해지죠. 막내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얼른 알아채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바, 내 아들 말이야. 집에 가면 따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 특별히 하진 않지. 학교 공부를 잘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하느라 바빠. 에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수업에서 최근 몇 주간 토론을 할 때 너희 아들은 한 번도 입을 떼질 못했어.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에서 입을 한 번도 떼질 못했다고요? 스웨덴의 수학 수업은 선생님 강의 후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토론을 하며 진행하는데요. 바로 그 토론에서 우리 아이가 입을 꾹 다물고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가 말로는 이후로도 계속 어두운 얼굴이었고 학교에서 말수도 없었다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 수업에서 자신감이 사라진 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동료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정작 우리 아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 쫓아가고 자신감이 없어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니. 그제서야 저는 우리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 수학이 이해를 제대로 안 가는 날이 많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더 배우고 오는 날도 있는데 이해가 갈 듯 말 듯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토론 시간에 괜히 틀린 답을 이야기했다가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말도 잘 못하겠고 아이들이 은근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겠다고요. 이날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날부터 제가 끼고 가르치기로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이 잦아지며 끈끈했던 우리 모자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해결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한국 분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스웨덴에는 그런 사교육이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처럼 학교 수업을 못 쫓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처질 수밖에 없죠. 아들은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등교 거부였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난리를 치는데 명색이 교사인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내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 눈알 같던 아들의 눈에도 다시 총기가 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도 같은데 말은 안 해주더군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 제 가르침에 곧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게 뭔가 비밀이 생긴 느낌이라 궁금했던 전 아들의 교실로 찾아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던 한국 아이. 민준이가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준이가 영어로 유창하게 수학을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는 끄덕끄덕하며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면 민준이는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도 또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도 해내지 못한 우리 아이의 문제를 또래 아이가 해결해주다니요. 심지어 민준이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웨덴어가 서툴러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도요. 그리고 또래 아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잘난 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학부모님께 부탁해 민준이 부모님을 찾아갔죠. 대체 아이를 어떻게 길렀기에 저렇게 타국에 와서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가르치고 이해를 시킬 정도일까요? 민준의 부모님은 제게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태도로 한국에서 우리 아이는 평균적인 아이였다며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은데 제 아들이 착해서 민준이 설명을 잘 들어준 것 같다나요. 안 그래도 너무 낯선 나라로 와서 걱정했는데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민준이가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게 평균이라고? 속으로 겸손한 척해서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싫은가 보다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캐물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니며 도움을 받았지만 스웨덴에는 사교육이 없어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만 해주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반짝반짝한 아이가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라니요. 민준이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교육 방식과 학구열에 대해서 미친 듯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상들을 보며 열심히 알아보았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은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엄청난 수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 문맹률은 78%에 달했는데 3년 만에 문맹률을 41%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지만 문맹률은 계속 떨어져서 1958년에는 문맹률이 4.1%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구열이 전 세계 1등인 나라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문맹률이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또 OECD 국가 중 한국의 기초 수학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인 수학자 김민영 교수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준이가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민준이 어머니가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도 민준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민준이와 계속 같은 반, 같은 학교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방학 때 한국에 가서 잠시만이라도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웨덴에 돌아왔을 때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민준이네도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해서 출입국 날을 맞추어 방문하기로 했죠. 민준이의 등장 전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국 밑에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 민준이네가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방학 때 다닐 강남의 한국학원을 등록했고 숙소도 잡았죠. 인천공항에서 강남으로 오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층 빌딩과 탁 트인 도로 그리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왔는데 관광을 잠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방문했던 강남역은 머리가 팽팽 돌 정도로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스톡홀름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기 어렵거든요. 기분이 들뜨려고 했지만 얼마 없는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니 마음을 다잡고 대치동으로 건너왔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들은 전부 학원들이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이런 학원들로 와서 추가로 공부를 한다는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학원들을 보며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였어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드디어 예약해둔 학원에 가는 날. 병원도 아니고 학원에 무슨 상담 예약을 하지 싶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예약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영어로 우리 아들과 상담을 해주었는데요. 먼저 아들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준비된 수학 문제를 건네왔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보더니 바로 아들의 수준을 파악했고요. 어디가 어렵고 어디 부분이 헷갈리지? 하며 정확하게 짚어내는 예리한 학원 원장님의 질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우리 아이 정보를 미리 받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교육자로서 타국의 사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까지 간다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비행기 안에서 괴로웠었는데요. 아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학원 원장의 모습에 스웨덴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작된 수업. 처음에는 매일같이 학원을 간다는 것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겨워서 어떻게 듣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 말로는 수업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 이해가 가게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며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학원 수업이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수학에 통 흥미를 못 붙였는데 아이가 수학이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안도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며 공부를 해나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했고요. 한국에 온 보람이 있구나 했죠.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국 관광을 하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을 조금씩 알아갔는데요. 특히 음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웨덴 음식 중 유명한 것을 말해봐 하면 아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스웨덴은 식도락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도 먹는 건 그냥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행위일 뿐 그다지 즐기는 행위는 아니었던 사람인데 한식은 달랐습니다. 비빔밥과 제육볶음이 정말 입에 잘 맞았고 우리 아이는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다채로운 맛을 가진 한식에 적응하며 저는 수정과와 식기 같은 한국 디저트까지 정복했죠. 곶감과 함께 먹는 수정과는 오묘한 향과 달큰한 맛이 있어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재료도 다채롭고 눈도 즐거운지 신기했죠. 케이크 종류들도 스웨덴보다 훨씬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학구열이 높은 나라라 음식도 열정적으로 만들어 이렇게 맛있나 싶었죠. 그리고 늘어나는 제 뱃살과 함께 우리 아들의 수학 실력도 눈에 띄게 쑥쑥 늘었습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잘 잡아서 그런지 응용 문제까지 자유자재로 풀어내는 아들의 수학 실력 향상은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처음 수업을 받았을 때는 50점밖에 점수를 맞지 못하던 아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자 9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이쯤 되자 제일 궁금한 것은 학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해도가 오르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교육자로서 꼭 한국의 이런 수학 교육 방식을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학원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들의 수학 실력이 향상된 이유를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점 위주의 문제를 내주는데 개인 맞춤형으로 문제를 골라서 주시더군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통해 문제풀이 실력도 늘려주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력 위주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준별 수업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스웨덴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요. 스웨덴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했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 자기도 동기부여가 크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교육자로서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는데요. 스웨덴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며 올 여름에 또 한국에 아들과 와서 더 배워갈 생각입니다. 곧 한국에 갈 예정인데 갔다 와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미녀 변호사가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스웨덴 초등학교 교사가 한국 아이를 보고 놀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